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뜬 무인기를 확인하고 대남 비난 성명을 내기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죠. 한국에 누가 날렸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는데 북한의 방공망이 엉망이었다는 점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발견한 곳은 평양 상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북 전단이 유일한 근거로 전단을 날린 주체를 한국으로만 표기해 누가 날렸는지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처음에는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던 정부는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작극이나 남남 갈등을 노린 북한의 행위를 일부러 확인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심각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답은 이거다라고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서 보듯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비행 경로를 추적하고 이를 공개해 왔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한국 전방에서 평양까지 100km를 훌쩍 넘는 비행 경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22년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까지 날아오자 우리 군은 북한이 무인기를 날린 지역으로 우리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이때도 북한은 우리 군이 밝히기 전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하여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치명적 약점이 될 수도 있는 허술한 방공망을 대내외에 알리면서까지 평양에 무인기가 출몰했다고 대대적으로 공개한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북한이 김영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길들였으니 책임지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입장은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무인기 삐라살포의 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동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재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체계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를 전하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이 문서에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북한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를 누가 날려보냈는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무인기 사태를 빌미로 연일 대남 위협 수비를 높이는 건 내부 결집과 주민 통제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과 2면에서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대남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방부를 맹비난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한 김여정 담화와 전방지역 포병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 내용 등을 앞세워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열을 올렸습니다. 노동신문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무인기를 빌미로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 대해 취약한 체제 내부 결집과 주민 통제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용이란 해석인데 이딴 담화 발표 등 일련의 북한 행태를 소동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일대 목함질의 매설과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남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킨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인기를 누가 날려보냈는지를 놓고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북한이 최고존엄 집무실 상공에 방공망이 뚫린 사실을 공개한 점 등으로 미뤄 자작극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주민들에게까지 지금 공개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상황을 지금 공개할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의 대응으로 볼 때 민간단체의 무인기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최근 우리의 국방부 장관격인 북한의 국방상 교체가 무인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동해선, 경의선 일대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주 남북 완전 단절을 공표했던 북한이 닷새 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북한군이 남북을 잇는 도로인 동해선 경의선 일대에서 가림막을 설치한 채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겁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여주기식 폭파 작업과 함께 추가 도발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 이런 것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방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전방 부대에도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등 여러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규와 작전 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군이 선조치 후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은 남측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도 적반하장의 행태라며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또 무인기 관련 질문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유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는데 이는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에 함몰되거나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연일 지금 막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입니다. 어젯밤에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주범은 한국 군부라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담화도 이례적이고요. 갑자기 미국을 끌어들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여기서 이제 미국이라고 사실 호칭을 했지만 유엔 사령부를 이제 의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네. 말은 북한이 유엔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상 미군으로 그냥 호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사를 이제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끌어들인 거는 어떻든 확전 사다리가 가파르게 펼쳐지고 이에 따라서 위기가 조성돼서 자신들이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일단은 좀 확전 사다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유엔사의 개입을 통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미군 호출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엔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지금 유엔사 조사도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네. 단기간에
빠르게 뭔가 결론이 나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무인기가 실제 보내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뭐 보내졌다면 어떤 경로와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규명이 되거나 이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유엔사 차원에서 조사하려면은 상당 기간의 기술적인 어떤 그 검증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이게 실제 무인기가 만약에 이 한국 측에서 건너가서 북한 측의 실제 작전 형식으로 뭔가 펼쳐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심각한 이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모종의 어떤 그 조사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 앞서서 또 체결한 그 포괄적 전략적 관계도 언급을 했는데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예,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밀착하고 또 군사적인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네. 서로에 대한 일종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지지 발언과 거기에 대한 동조 발언들을 연이어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주로 나토에 대한 공세를 외교적 발언 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해왔죠. 반대로 러시아도 지금 현안에 관련해서 특히 이 무인기 침범 현안에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금 주장하거나 북한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외교적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방식으로 일종의 약간 동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포괄적 동반자 협정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 이제 아마 북한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승인 비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제 이와 그 보조를 맞춰서 유사한 시기 타이밍에 아마 이제 이런 조약 협정을 가시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는 또 동해선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폭파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이제 그 9일이죠. 9일날 이제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제 보도문을 통해서 완전히 사실상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연결된 그 도로나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요새화하는 공사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 요새화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돼 있던 철도와 도로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아마 그 명분으로 지금 뭔가 폭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기술적 필요의 개념보다는 네.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일종의 약간 하나의 상징적 퍼포먼스죠. 완전하게 남북한의 연결, 기존에 있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단절한다. 그 단절하는 의지가 우리는 강하다. 지도부에 나타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당히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북한이 사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 남북 육로 단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요새화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거와 연속순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정 국가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절 의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 요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일종의 포기, 그다음에 민족 관계의 어떤 단절 포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 70년 이상을 쇠뇌당해온 북한 주민으로서는 하루 이틀에 이런 설명을 하고서 바로 포기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그 북한 내부의 어떤 설득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지도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단절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의 그 위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증폭시켜서 아마 메시지화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요새화 공사라는 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도로를 파괴하고 철조망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여기 250km의 준하는 이 사실상 이 휴전선 전체를
다 완전히 요새화해서 장벽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용과 시간, 노력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아마 작업이 될 겁니다. 따라서 네. 북한이 당장 그렇게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음. 주요 통로가 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완전히 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요새 기지 형식 그리고 군의 어떤 주둔 뭐 이런 것들로 일단은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이후에 아마 여력이 된다면은 전면적으로 사실 이제 동서독이 어떤 장벽처럼 네. 일종의 그런 장벽화를 단기적으로는 아마 확대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경 부근 포병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져 있습니다. 전방 지역 전체에 걸친 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부대들의 화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북한에는 이제 포병 여단이 총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8개의 여단을 동원해서 사실상 예비 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이제 사격 준비 태세를 내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그 8개 해당되는 것은 사실 이제 휴전선 일대에 아마 이제 연선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군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이 서해부터 동해까지 휴전선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군단입니다. 이 군단에는 2개의 포병 여단이 각각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 포병 여단은 통상적으로 방사포 계열의 여단 그리고 자주포 계열의 여단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포 계열의 그 여단은 다 아시지만 이 방사포라는 건 다연장 로켓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을 갖다가 직사각형 형식으로 여러 관을 갖다가 쌓아놓고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연속 발사를 하는 것을 이제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무기를 주로 이제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방사포 계열의 여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주포 계열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뭐 K9과 같이 일종의 하나의 포신을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직선적으로 먼 거리로 보내는 이 무기를 사실상 이 자주포 계열의 여단이 이제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122mm부터 시작을 해서 240mm 이 방사포까지 다양한 구경들이 있고요. 또 자주포 계열도 170mm 곡산포가 있습니다. 이게 곡산 지명을 따서 만든 170mm 곡산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이 쓰는 배치해 놓은 자주포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북한이 2014년 전후쯤에 이제 개발 완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300mm 대구형 방사포도 일단 배치가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배치가 돼서 이번에 아마 이제 준비 사격 태세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300mm의 그 대구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대략 사거리가 150km에서 한 200km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선 지역의 조금 후방에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중부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122mm나 240mm 또는 170mm와 관련된 이런 무기들은 주로 이제 15km에서 한 50km 전에 요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배치해 놓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일대 그리고 휴전선 연선 지역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이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병부대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대형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매우 지금 중대한 아마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 수뇌부 특히 이제 가장 이런 대남 관련 사태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찰총국장을 비롯해서 작전과 관련된 군 수뇌부들이 전부 다 모인 상태였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전쟁 억제력을 가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억제력을 가동하기 위해서 중대 과업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통상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은 핵무기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전투나 일반적인 어떤 작은 국지전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쟁 자체를 억제한다라는 거는 핵무기를 통해서 보통 표현될 수 있는 얘기고 김정은이 줄곧 핵무기를 언급할 때 전쟁 억제력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억제력 가동이란 말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소위 이제 이런 포병 중심의 대응 이상으로 핵무력 사용까지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상 해석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위협도를 높였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라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그 전개될 유엔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며 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위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후에 무인기 침범이 우리 군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시 추가적으로 날아가진 않을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지금 북한의 태세나 북한의 지금 반응도 좀 더 공세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밝혀온 것은 선제적으로 뭔가 공격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다라는 일종의 그 비례적 그 대응 의사를 항상 시사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세성, 선제성으로 과연 넘어갈지 또 확전 사다리를 더 높게 타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이 지금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작은 프로펠러형 드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정익 무인기로 분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군이 아닌 민간에서도 쓸 수 있는 무인기인가요? 예, 뭐 쓰지 못한다 또는 안 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거리를 일종의 운행, 소위 작전 반경으로 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민간에서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외에 뭐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것이 운영되는 반경이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배달용으로 한다든가 촬영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200km나 150km 같이 솔직히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서울에서 예를 들면 중부권까지 그 무인기를 보내서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개발할 이유가 많지 않죠. 그래서 네. 사실상 그렇게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고정익으로 사실상 쓰더라도 대충 취미용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반경 내에서 사용한 쪽으로 주로 목표를 잡지 그렇게 긴 거리를 장거리력으로 운영을 해서 뭔가 작전하는 그런데 민간의 어떤 보통 그 고정익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로 이런 고정익은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네. 이제 최근에 뭐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사용, 무인기 사용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작전 반경이 120km에서 150k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어떤 제업만 본다면은 민간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민간용으로 보더라도 과연 우리 한국 내에서 이것을 보낼 만한 단체, 민간이 과연 이 많은 그 펀딩과 그 자본과 기술력을 투여해서 과연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이런 사업을 벌일 만큼의 능력과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 그다음에 자본력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건 상당히 미지수라고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기술적으로 위성과 교신을 해서 위치를 계속 파악해야 되고요. 또 실제 그 무인기 동체와 이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주파수 대역을 맞춰서 그걸 조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150km 이상의 거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정밀도를 높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민간에서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 상당히 네.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쓸 경우에만 주로 많이 이런 정도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무인기를 보낸 주체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가능성이 너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든 민간에서 만약 했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그 준비 또 그다음에 기술력, 그다음에 자본이 투여돼서 상당 기간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휴전선 일대를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것을 우리 군 당국이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그걸 인지를 해서 다양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민간이 이것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보낼 수 있는 역량과 사실상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좀 돼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북한이 다양한 기종의 무인기를 개발해서 뭐 소위 공격용, 정찰용, 자폭용 다양한 것들을 개발해서 올해는 뭐 초에는 공개를 실험하는 걸 공개한 바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형상을 봤을 때 그 형상 자체가 너무나 흐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명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통상적으로 고정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동체를 확보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이것을 식별해서 어느 쪽, 어느 주체가 보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군도 강력 응징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 이거를 지시를 했는데 7년 만에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도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타우러스가 어떤 무기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그 타우러스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네. 그 소위 이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주요 전투기에 탑재 장착을 해서 공중에서 지상의 주요 그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그 정밀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파괴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상당히 공포의 무기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네. 이것도 우리 한국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꺼내 들어서 이제 실사격 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한의 그 확전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실제 무력을 사용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원점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한국의 그 킬체인 이라든가 여기에 주요하게 동원되는 무기거든요. 정밀하게 원점을 타격해서 공격하는 네. 무기로서 이제 이 타우러스를 이제 사실상 공개 사격 훈련을 밝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북 억지력 효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북한이 공포를 가질 만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억지력 효과는 어느 정도 갖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좀 우리가 이제 좀 가져야 될 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략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은 군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자세나 그리고 이제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강한 억지력, 그다음에 준비 태세를 강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상대가 전략적으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 메시지를 신중하게 관리해서 최대한 사태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소위 가장 중요한 억제는 사태가 진전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억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좀 자극하거나 이 상대를 약간 조롱한 듯한 그 발언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 객관적 상황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메시지 관리하는 것이 일단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억제 태세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는 군이 확실하게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으므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친윤계 중진 권성동 의원은 분열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한 대표 측에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틀 만에 한 대표는 김 여사를 공적 지위가 없는 인물로 규정하고 김 여사 라인은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이 김 여사 비선으로 움직인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겁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인사조처로 의혹을 털든지 없으면 없다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든지 여사 라인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든지.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 특히 김 여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운 건 선거 책임론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인데다 야권 단일화로 예상치 못하게 접전 구도가 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정부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을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정치는 권 의원이 하지 않았느냐고 역공했고 권 의원이 다시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맞받으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회복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여당은 일단 김 여사 논란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선을 그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 풀지 등 해결 방식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들의 정리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비선 조직은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고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비선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김 여사 측 인사들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대통령실이 첫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유언비어 같은 얘기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독대할 생각이 있는 거냐는 의심과 함께 한 대표가 선거에 질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한 독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 뒤 일정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초쯤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김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주된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여 당정간 관계 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첫날부터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법제처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 충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당선 무효형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다가 넣고 이거 조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거부권 대통령의 고유권 아닙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선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사건 변호인 했고 장모 사건 변호인 했고 이래서 지금 무조건 대통령 편만 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에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엄호에 나선 겁니다. 야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니까 대통령 제2요구권이 나오는 것이지. 또 민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 등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이 준 입법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검찰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입니다.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감 때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을 질의한 민주당 의원을 꼬집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를 앞두고 사법 방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감이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발 여론조사 의혹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은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불거진 여론조사 업체도 자신과 연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이번 주 후반 열리는 검찰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차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핵심 인물 명태균 씨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악인들의 연주를 기생집으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도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국민 정서에 어긋난 국감장 발언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가야금과 소리명인을 비롯한 국악인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모여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사죄를 외칩니다. 양 의원이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기생집에 비유한 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도 저희 공연을 보셨으니까 그 자리를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을까요? 여당은 양 의원과 함께 앞서 법사위 국감에서 검사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발언한 장경태 의원, 고인모독 논란인 김영배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저급한 발언으로 의원 스스로 국회 품격을 무너뜨렸다며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건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을 이미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민주당에선 다른 두 의원 발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여권 인사들이 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5.18 북한 개입설을 또 제기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우리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며 반국가, 반국민적 언행을 하면 공직에 앉을 수 없도록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적이었지. 일본 국민은 통상은 내진을 말하고 우리는 조선족 일본 국적을 부여한 겁니다. 조선족이고요. 끊이지 않는 막말 논란은 국감마저 정쟁에 갇힌 여야 대치 전국의 부작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정책 중심 감사의 날카로움은 발언 수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했던 기생 발언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에 상처받은 분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SNS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표현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게 거칠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당분간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공백으로 탄핵 심판이 무기한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냈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위원장이 문제 삼았던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이튿날부터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사건 심리가 모두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이 위원장이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재판관들의 퇴임도 임박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이외의 이유로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위원장의 권한행사 정지 상태가 길어진다면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헌재의 사건을 접수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을 제때 뽑아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공백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지게 된다고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오는 18일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했던 마비 사태를 스스로 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헌재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 정족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후임 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며 헌정 질서를 지켜낸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는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논란이 된 가운데 문제 유출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죠. 학교 측은 재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험 부실 관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책상 위에 수험표와 답안지, 유의사항 등이 적힌 종이가 보이는데 게시자는 이 아래 시험지도 놓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12시 59분으로 표시되는데 시험 시작 1시간 전입니다. 이 정보가 맞다면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1시간 일찍 시험지를 배포했던 때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연세대 측은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아예 자연계 논술 시험지 전체를 찍은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인문계 논술 시험의 연습지를 찍은 사진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대학 측은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거둘 때 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일부 응시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습지 답안지는 연세대 측에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절대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데요. 감독관이 제지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연세대는 감독이 일부 미흡했던 건 인정하지만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시험에 이득을 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시험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응시자들의 휴대전화 촬영 등
시험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미리 배부한 것부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험자 문제지를 배부했고 이제 학생들은 터본 확인과 매수 확인 과정에서 그 문제지를 한번 훑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인지했을 거고 이에 따라 재시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면서 특정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던 부분들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시험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한성대학교 수시실기 시험 중에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 일부가 늦게 배부되며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렇게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을 두고 수험생들과 연세대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휴대전화 관리 문제입니다. 시험 당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지 원본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불거졌는데요. 시험지를 받은 뒤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세대 측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원을 꺼 가방에 넣도록 통제했다고 밝혔죠. 이를 근거로 시험을 치르는 동안 문제 공유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강제로 휴대전화를 걷어가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감독관의 눈을 피해 가방에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논술 시험 시작 1시간 전쯤인 오후 1시경 답안지와 시험지를 촬영한 걸로 보이는 인증샷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1시간 일찍 문제를 받아볼 수 있었던 이유로 일부 감독관들이 시험 시간을 착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연세대 측은 문제지를 일찍 받았더라도 연습지로 덮어놓도록 통제했기 때문에 수험생이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습지를 조금만 들추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어떤 학생은 12시 50분경에 문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늦어도 1시 10분에는 회수했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0분 가까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시험 당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 등의 문항의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 나오기도 했고요. 학교 측은 이런 글이 단순히 인상을 묘사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문제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해당 문항은 지난해 논술고사에서도 출제됐던 문제와 유사했다면서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수험생들은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연세대는 재시험은 없다고 못 박았죠. 하지만 이미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수험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술에 가득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택시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상해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과 여전히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문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난 만큼 아마 조만간 바로 피해자 조사를 이루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10일 내에는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다혜 씨의 신변 위협이 우려되면 출입 통로 확보 등 안전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로 부른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불법 도박을 고백해 파문을 일으킨 개그맨 이진호 씨가 올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가 고소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가 인정한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인데 실제 도박 규모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지인들에게 빚을 진 사실을 공개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실제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은 지난 6월 초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이후 이 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씨가 돈을 빌린 게 불법 도박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사과문에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금전 거래와 관련한 고소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또 이 씨가 불법 도박을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확한 도박 규모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진호 씨가 도박 빚을 갚는 과정에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도 거론돼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씨는 넷플릭스의 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로 제작 발표회 무대에 설 예정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새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장. 애초 참석자 명단에 있던 개그맨 이진호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제작진은 다른 프로그램 촬영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불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씨가 코미디 리벤지 공개를 하루 앞두고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SNS에 털어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미디 대표 주자들을 앞세워 야심차게 코미디 부흥을 기획했던 제작진은 제작 발표 직전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더 파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제가 진짜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여서 좀 파악 중인 상황이고. 함께 출연한 선배 개그맨 이경규는 개인사임을 강조하며 프로그램 순항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 명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은 조금 전에 들었는데 크게 개의치 않고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순항할 예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료들 이름도 거론되면서 이진호의 도박 고백 파문은 연예계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2년 BTS 지민은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고 개그맨 이수근과 가수 하성운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호는 죽을 때까지 변제하겠다며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결혼식 맞춤 정장을 전문으로 하는 예복업체가 돌연 폐업을 한 소식 앞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예비부부 230쌍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가운데 해당 업체는 다른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결제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위태롭게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돈만 챙기고 폐업한 서울 강남의 예복업체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는 건 신혼부부뿐만이 아닙니다. 관련 협력업체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셔츠 납품업체는 수십 벌을 납품한 대가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늦지 않게 돈을 보낼 테니 와이셔츠를 먼저 보내라 그래갖고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대표들은 전화들을 안 받고 전화를 받아도 좀 이따 전화한다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부실 영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특히 한 셔츠 제작 업체에선 대금 3천만 원을 못 받게 되면서 3년 전쯤 거래를 끊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들한테 미수금해서 이제 저희들이 물건을 잘 안 해주니까 뭐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렇게 상태다. 옛날에 뭐 환불이라든지 이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세금도 조금 다달이 못 줬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혼부부들은 업체가 빚 문제로 운영이 힘들어지니 자기들 돈까지 챙겨 잠적한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전날까지도 영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절박하게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결국 1차 집단 고소에 나서기로 모인 예비부부 238쌍의 피해 액수만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개별 고소에 나선 사람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여기에 협력업체들까지 합친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0월 15일 뉴스업 주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반발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뉴진스 멤버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른바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할 예정인데 환노위는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어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요르단전을 마치고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업 주일정이었습니다. 요르단전 승리로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둔 홍명보호가 오늘 홈에서 이라크와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전 이후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승리를 다짐했고 특히 배준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라크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훈련. 긴장한 내색 없이 밝은 표정의 선수들, 몸놀림도 가볍습니다. 악재가 잇따랐던 위기의 중동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긴 대표팀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요르단전 마치고 나서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여러 측면에서는 9월 달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손흥민 빈자리를 채워주길 기대했던 황희찬과 엄지성의 이탈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전에서 눈에 띄게 활약한 배준호를 주목했습니다. 미래 자원이라고는 했지만 당장 요르단전에선 이강인과 함께 현재 자원으로 측면에 기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하는 선수지만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한테 잘 맞는 옷을 입히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피파 랭킹 55위인 이라크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지만 장신 공격수 후세인의 한 방은 위협적입니다. 대표팀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도 이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공격수지만 좀 끈질기게 좀 끈끈하게 뛰는 선수여서 제공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경험이 없었던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잘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골득실에서 앞서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라크를 꺾으면 독주 체제의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부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이번에도 좋은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홈 경기장에 쏟아졌던 야유를 응원의 함성으로 바꾸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용인시가 오늘 밤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이라크전에 대비해 6,534면의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TF팀을 꾸려 수송, 운송, 교통, 통제, 안전 등 5개 분야 세부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경기장 주차장을 전면 제한해 선수단이나 관계 차량 등 사전 등록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대신해 용인시청과 명지대학교를 비롯한 주차장 7곳, 6,534면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안내하고 시청과 명지대에서 미르 스타디움을 20분마다 왕복하는 순환버스 20대를 운행합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의 운동화에 대해 당분간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넥스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파리올림픽 이후 표현된 국민 여론과 안세영 선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가 만족할 만한 경기용 신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용품 선택 등 문제에 대해 요넥스와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발사됐습니다. 이 탐사선은 오는 2030년부터 목성의 위성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ignition. And liftoff.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힘차게 발사대를 출발해 목성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탐사선은 로켓과 분리 후 자체 비행을 시작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후 화성과 지구 주위를 돌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오늘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먼 거리 항해를 위해 태양광 패널 크기만 30m가 넘는 등 나사의 역대 행성 탐사선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Another challenge is having a solar-powered mission at Jupiter. We had to build these giant solar panels to capture the small amount of sunlight at Jupiter to power the spacecraft. 유로파 클리퍼의 핵심 임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자세히 살피는 것.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근접 비행하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해 지도화할 계획입니다. Given everything that we've really learned about necessary conditions for life, Clipper is going to tell us if Europa has all of these ingredients for life.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인 유기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유로파 클리퍼가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경합준을 중심으로 유세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흑인이 트럼프로 쏠리기 시작하자 해리스는 흑인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며 고령 리스크에 불을 지핀 해리스 부통령. 이번엔 트럼프 참모들마저 트럼프의 공개 활동을 꺼릴 정도로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must question, are they afraid that people will see that he is too weak and unstable to lead America?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불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맞불을 놨습니다. 급진 좌파야말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they're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해리스는 경합주 가운데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남부 선벨트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주말 동안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You have to realize it is literally possible that the whole election could be decided here. It is possibl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막판 구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1, 2%포인트 차이로 경쟁하고 있는 경합주에서 흑인과 히스패닉계 표심이 결과를 뒤바꿀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The wage gap in 2019 was actually shrinking under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his energy policies, and his regulatory policies. So that's the agenda that black men are looking at. 해리스도 흑인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과 광고 계획 등을 새롭게 발표하며 트럼프의 흑인 표심 잡기에 대한 저지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연구해온 미국 교수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동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수상자 3위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언급하며 11월 대선을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MIT 아제몰루와 존슨, 시카고 대학의 로빈슨 교수가 주인공으로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해온 학자들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온 성과를 인정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Reducing the huge differences in income between countries is one of our time's greatest challenges. Groundbreaking research, we have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ot causes of why countries fail or succeed. 튀르키예 출신 아제모올루 교수는 이미 지난 2005년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락 메달을 수상하며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공동 수상자인 로빈슨 교수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며 포용적 경제제도가 한 나라의 번영을 이끈다고 역설해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수상자 존슨 교수 역시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 민주주의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들 학자들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 뒤 다가오는 미 대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사건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제도가 도전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upport for democracy is at an all-time low, especially in the U.S., but also in Greece, in the UK, in France. And I think that is a symbol of how people are disappointed with democracy. And these are the kinds of actions that have historically, in other situations, really undermined democracy, and that means undermining the economic basis of shared prosperity. So we'll see what happens in November. 로빈슨 교수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적 규칙을 거부했다며 이번 대선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지 사흘 만에 열린 한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을 방조했고 이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고 금리 인하 효과도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경 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뒤따라갔고 또 시장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의 자극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미국처럼 0.5%포인트 인하, 빅컷을 할 수는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빅컷을 해서 자영업자 내수 경기를 좀 더 도와주고 부동산 상승의 압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하도록 저는 이런 정책 조합에 대해서 토론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책 혼선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PF를 어떻게든지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재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한은이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비례 선발제를 대학들이 거부한 점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다. 연세대는 검토한 바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대부분 다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어느 대학이 네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모든 부동산 이런 걸 떠나서 예. 우리나라 대학들이 네네. 그냥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는데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첫 발을 뗐지만 그 속도는 미국 대선 후 국제 정세와 중동 위기,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수입 물가가 2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수입 물가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8월보다 2.2% 내렸습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 8월에도 7월과 비교해 3.5% 내려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3.4% 내렸고 중간재는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내리며 2.1% 하락했습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8%와 0.7%씩 내렸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석탄과 석유 제품 등이 내리며 8월보다 2.3% 하락해 2달 연속 내렸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올해보다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펙이 낸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를 보면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량은 1억 578만 배럴로 올해에 비해 164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원유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내년 원유 수요량은 하루 1,736만 배럴로 올해보다 41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서 5.34%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을 확보한 건 아니라서 다른 주주들을 포함한 의결권 표싸움 2차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가 마감되자마자 청약받은 지분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110만 5천 주, 전체 주식 발행량의 5.34%에 해당합니다. 주당 83만 원, 모두 9,172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38.47%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영풍과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 매수 중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영풍과 MBK가 최윤범 회장 측과의 지분 차이를 더 벌리는 데 성공한 셈이지만 고려아연은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깎아내리며 추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일단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 매수를 이어가지만 당장 의결권 없는 자사주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은 2차전 주주총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 모두 절대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국 의결권 다툼을 위한 내편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윤범 회장의 우호 세력인지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하나와 현대차, LG화학 등 주요 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과 MBK는 기존 최 회장 측의 경영 실패와 각종 의혹을 부각하고 현금을 물수듯하는 거다 이거는. 일반 기업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에는 이 회사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순부채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M&A, 기술 유출 우려 등을 들며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 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입니다.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절차가 끝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쩐의 전쟁에 이은 양측의 수싸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배달 플랫폼들의 지나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배달앱 4사와 입점업체, 공익위원 등으로 이루어진 상생협의체가 오늘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쟁점 사안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양측의 상대 입장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안에 추가 회의를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쿠팡 심야 로켓 배송 기사 고 정슬기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정 씨가 주 6일 휴식 시간 없이 고정 야간 근무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정 씨는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74시간 24분을 일했고 12주 평균 73시간 21분 일해왔습니다. 이는 12주 동안 일주일 평균 60시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43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모두 1,545만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9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2월 이후 4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중국계 이커머스가 국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우리 온라인 패션 시장의 위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온라인 패션 의류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줄어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온라인 패션과 의류 부문의 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협의회에서 주권 침범 도발 사건과 관련한 정찰 총국장의 종합 분석과 총참모장의 대응 군사계획, 국방상의 군사기술 장비 현대화 대책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동원 준비 상태를 보고받은 뒤 군사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자위권 행사에 관한 중대한 과업 등을 밝혔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는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입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성명은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시작합니다. 자로바 대변인은 이는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 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한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해 한반도 위기 심화를 막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마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Також відносини Росії з деякими іншими країнами, які, на жаль, інвестують у затягування війни.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부터 무인기를 평양에 3차례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 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헤즈볼라의 이란산 드론 공격에 구멍이 뚫린 이스라엘이 레바논 북부에 대해 첫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을 공격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를 버린 시민들이 대피소를 찾아 급히 몸을 숨깁니다. 헤즈볼라가 쏜 발사체가 연일 날아들면서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 중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이어 헤즈볼라 드론에 구멍이 뚫리면서 공습 경보가 더욱 잦아졌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하이파 남부 군기지 식당에 헤즈볼라의 무인기가 떨어지면서 군인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거리 120km가 넘는 이란산 자폭 무인기 미르사드의 개량형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공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자비 없는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אנחנו משלמים מחירים כואבים, אבל יש לנו הישגים אדירים, ואנחנו נמשיך להשיג אותם. ואני רוצה להבהיר, אנחנו נמשיך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ללא רחם, בכל חלקי לבנון, גם בביירות.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대해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북부 아이투 마을을 처음으로 폭격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인 이주민 임대 아파트 건물이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 이스라엘군 탱크가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유엔에 이어 EU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any European members are participating in this mission. Their work is very important. It's completely unacceptable attacking United Nations troops. 하마스와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선 55만 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2차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에 예정됐던 난민 캠프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숨지며 백신 접종이 취소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차 접종을 마쳐야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일시적 교전 중단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의 레바드네 마을을 다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드네는 최근 러시아군이 공세를 집중하는 도네츠크주에서 남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2022년 러시아군에 점령됐다가 지난해 6월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7개 마을 중 하나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연례 핵 억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쟁에 긴장만 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토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재 시간 14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훈련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가는 러시아군이 최근 흑해 곡물 항로를 다시 틀어막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처럼 세계 식량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오히려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병참 기지인 포크로우스크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 무역항인 남부 오데사를 겨냥해서도 공습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부터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송하던 외국 선박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40여 개 나라의 밀과 보리, 옥수수 등을 공급하는 항로가 다시 봉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Саме те, що російські терористи завжди сприймають як мішень. Продовольча безпека регіону і світу. 러시아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흑해의 모든 항로를 봉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 가격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가난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It means that Ukraine and Russia Federation are key exporters of cereals, 30% of cereals in the world, and they export around 63% of sunflower to the world, which is all the seeds.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다시 항구가 열린 뒤 러시아는 곡물 수송선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흑해항로가 위협을 받으면서 식량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한때 3분의 1까지 줄었다가 거의 회복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곡물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와 경쟁하는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인 8,700만 톤의 밀을 수출하며 막대한 자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콘서트장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모병관들에게 끌려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우의 한 실내 경기장에서 남성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을 동원한 모병관들이 인기 록밴드의 공연을 보러 온 남성을 끌고 가 강제로 입대시키려는 건데요. 남성은 소리 지르며 끝까지 저항을 해보지만 결국 모병 데스크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콘서트장 인근 쇼핑센터와 레스토랑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모병관들이 급습해 현장에 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류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있는 서류를 보인 남성들을 즉석에서 입대시킨 겁니다. 이렇게 모병관들이 남성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입대한 남성이 많았지만 지금은 입대자는 줄고 병역 비리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도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최근에는 죄소까지도 징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들은 허가 없이 출국이 금지돼 있지만 징집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목숨을 걸고 해외로 탈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부 급습이라도 하듯 강제 징집에 나선 건 전장 병력 부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판한 친윤계 중진 권성동 의원을 겨냥해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 같은 걸 잘하지 않느냐며 신뢰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거치장에만 신경 쓰면서 분열과 갈등을 심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지적에 논점 이탈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날 탄핵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며 실제 목표라며 그런데도 한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자고 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여론 재판으로 하자며 사실상 기소를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을 꺼내든 알량하면은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일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반발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감에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문제가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을, 국방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한이는 오늘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이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븐의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환노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이는 문제의 사건을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 알렸지만 사실상 무시됐다고도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한데 여당은 민주당의 실언을 고리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우발적으로 SNS에 올린 글이 아니라 유세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정구민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각을 대변하는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우발적인 거라면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야권 단일화와 여권 지지율 하락 등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금정에서 접전 양상이 펼쳐지자 야당 설화를 고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야권도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주권자가 주권자 노릇을 해야 대접을 받는다며 대리인의 활동 결과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또 한 번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대리인의 선출, 또 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내부에선 정권 심판의 열기가 반영된 거란 기대도 적잖은데 일각에선 김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이 보수층 역결집을 유도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수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는데 여당에선 엉터리 주장은 하지 말고 공부부터 하라고 일갈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한동훈, 이재명 두 여야 대표 리더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군수 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재보선에 이례적으로 여야 총력전이 펼쳐지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느닷없이 챗GPT가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챗GPT의 판단을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내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력하니까 챗GPT가 분석해서 답변이 내가 검사라면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말하겠다. 저 챗GPT 나쁜 놈 아니에요?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게 챗GPT가 대답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즉 AI 법조인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 AI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 또 학습 자체가 부실하거나 편향됐을 가능성까지 다양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AI가 오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점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법률 AI를 활용한 사용자 책임이다. 아니다.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자의 책임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AI 개발의 바탕이 되는 AI 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연 이곳에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법 정보를 올려도 되느냐는 보안 우려도 큰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걸림돌이 만만치 않지만 세계적으로 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리걸테크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법조인이 확실히 다가올 미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정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논의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가사권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붙잡혔던 필리핀 국적 가사권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권리사 2명이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경위 조사 과정에서 출국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법원이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인천 페스티벌 성폭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7년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그제 특수 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지인인 공무원 B씨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공무원 B씨가 지난해 경기 과천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한성대학교도 일부 고사장에서 수시 실기시험 문제지가 늦게 배부돼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그제 치러진 ICT 디자인 학부 수시 실기 우수자 전형 시험 중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40분 늦게 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은 제시어 단어와 함께 제공되는 사진 자료를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해당 고사실에서는 감독관의 실수로 사진 자료가 뒤늦게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거나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여전히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빗줄기가 굵진 않고요. 오전 중에 수도권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 기온이 23도를 보이며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3도, 광주와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만 가끔 비가 내릴 뿐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제법 내려가겠고요. 이에 따라 일교차도 다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